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의 감성 오디오북. 안녕하세요. 소설 들려주는 여자 소들려입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상처 입은 키티와 사랑을 시작하는 안나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레프 톨스토이, 안나 까레리나. 겨울이 끝나갈 무렵 쉐르바츠키가에서 의사들의 진단 회의가 열렸다. 키티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그녀의 쇠약해져가는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회의였다. 키티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녀의 건강은 봄이 다가오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주치의는 그녀에게 간유를, 그 다음엔 철분을, 그 다음엔 질산은제를 처방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가운데 주치의가 봄에 외국으로 요양을 떠나라고 권하자 쉐르바츠키가에서는 유명한 의사를 초빙하기로 한 것이다. 나이도 별로 많지 않은 데다 대단한 미남인 이 명의는 환자를 직접 진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녀의 수치심은 야만 시대의 잔재일 뿐이라느니 그다지 늙지 않은 남자가 젊은 여자의 벗은 몸을 만져보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은 없다느니 주장하면서 특별한 만족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가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여긴 것은 매일 이렇게 해왔고 또 그럴 때 자신이 나쁜 감정을 느끼거나 나쁜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처녀의 수치심을 단순히 야만 시대의 잔재로 치부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가족들은 의사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모든 의사들이 같은 학교에서 같은 책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이 똑같을 수밖에 없긴 했지만 게다가 몇몇 사람들이 이 명의가 되먹지 못한 의사라고 말하긴 했지만 공작의 집안과 그 주위 사람들은 어쩐 일인지 오직 이 명의만이 특별한 비법을 알고 오직 그만이 키티를 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었다. 수치심으로 어쩔 줄 몰라 아연질색이 된 환자를 조심스럽게 진찰하고 두들기던 명의는 손을 정성껏 씻고 응접실에 서서 공작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작은 기침을 해대며 의사의 말을 듣는 동안 이맛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의 지혜가 있었으며 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의학을 믿지 않았으며 마음속으로는 이 모든 코미디에 이를 갈고 있었다. 더구나 그만이 키티가 병이 난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쓸데없이 지저대는 개 같으니라고. 그는 머릿속으로 사냥꾼들의 은어를 명희에게 갖다 붙이며 딸의 증세에 대한 의사의 수다를 듣고 있었다. 한편 의사는 이 늙은 귀족에 대한 경멸을 간신히 억누르며 자신을 공작의 이해 수준으로 애써 낮추었다. 그는 이 노인과 이야기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으며 이 집의 우두머리는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공작 부인 앞에서 구슬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마침 그때 공작 부인이 주치의와 함께 응접실로 들어왔다. 공작은 자신이 이 모든 코미디를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여기는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옆으로 물러섰다. 공작 부인은 혼란스러워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녀는 키티 앞에서 죄의식을 느꼈다. 저 선생님,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세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전부 다 말해 주세요. 그녀는 희망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술이 떨려 이 질문을 입 밖으로 낼 수가 없었다. 저
어떤가요, 선생님? 공작 부인, 일단 동료와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제 견해를 보고할 영광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만 있게 자리를 비켜드릴까요?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공작 부인은 한숨을 쉬며 응접실에서 나갔다. 의사들만 남게 되자 주치의는 벌벌 떨며 폐결핵 초기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며 자신의 견해를 말하기 시작했다. 명희는 그의 말을 듣다가 중간에 자신의 커다란 금시계를 쳐다보았다. 그렇군요. 하지만 주치의는 공손히 입을 다물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결핵 초기를 진단하지 못합니다. 폐에 공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의심을 해볼 수는 있죠. 식욕부진, 신경성 흥분 등 몇몇 징후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폐결핵이 의심되는 시점에서 영양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경우에는 언제나 정신적, 영적인 원인이 숨어 있지요. 주치의는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그렇죠. 당연한 말입니다. 명희는 다시 시계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실례지만 야우자 다리는 완공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빙 돌아서 가야 합니까? 그가 물었다. 아, 완공되었다고요. 그럼 20분 안에 갈 수 있겠군요. 그렇고 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까지 이야기했죠. 식욕을 유지하고 신경을 안정시킬 것. 두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니 양 측면에서 모두 치료 효과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국 여행은? 주치의가 물었다. 난 외국 여행 반대론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폐결핵 초기라면 우리는 그 상태에 대해 진단을 내릴 수도 없을 테고, 그러니 외국 여행은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식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서 명희는 소젠수로 치료하자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 치료법을 제시한 목적은 아마도 그 방법이 해를 끼칠 리 없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주치의는 그의 말을 공손한 태도로 주의 깊게 끝까지 들었다. 하지만 제가 외국 여행을 권하는 이유는 습관을 바꿀 수 있고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머니도 그러기를 바라고. 그가 말했다. 아, 그럼 이 경우에는 다녀오라고 하세요. 다만 독일의 사기꾼들이 해를 끼칠 텐데 제 말을 듣는 편이. 그럼 다녀오라고 하십시오. 그는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오, 벌써 시간이 됐군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문으로 향했다. 명희는 공작 부인에게 한 번 더 환자를 진찰해야겠다고 말했다. 어머, 한 번 더 진찰하시겠다고요? 어머니는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오, 아닙니다. 몇 가지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공작 부인. 그럼 이리로 오세요. 어머니는 의사를 데리고 키티가 있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수척해진 키티는 얼굴을 붉힌 채 수치심을 참느라 눈에는 독특한 빛을 띠고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의사가 들어오자 그녀는 얼굴을 확 붉히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에게는 병인이 치료니 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보였다. 그녀에게는 자신을 치료한다는 것이 마치 깨진 꽃병 조각을 이어보려는 것만큼이나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약과 가루약으로 그녀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고치려는 것일까? 하지만 어머니에게 모욕을 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어머니는 스스로 책망하고 있지 않은가? 아가씨,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까? 명희가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더니
맥박을 재고는 또다시 따분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섰다. 죄송하지만 선생님, 이런 건 정말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똑같은 것을 3번째 묻고 계세요. 명희는 화를 내지 않았다. 병으로 인한 과민 증상입니다. 키티가 나가버리자 그는 공작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진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대단히 지적인 여성을 대하듯 공작 부인에게 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정의해주고 마실 필요도 없는 물들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었다. 외국에 가야 할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의사는 마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처럼 깊은 사색에 빠졌다. 마침내 결정이 내려졌다. 외국으로 가긴 가되 사기꾼들을 믿지 말고 모든 일을 자신과 의논하라는 것이었다. 의사가 떠나자 마치 뭔가 즐거운 일이라도 일어난 것 같았다. 어머니는 즐거운 표정으로 딸에게 돌아왔고 키티도 기분이 좋은 척했다. 그녀는 종종, 아니 거의 언제나 지금처럼 속마음과 달리 행동해야 했다. 전 정말 건강해요. 하지만 엄마가 원하시면 가겠어요. 그녀는 곧 떠날 여행에 흥미를 보이려 애쓰면서 출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의사가 다녀간 뒤 돌리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날 진단회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출산 후 얼마 전에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도 그녀는 겨울이 끝날 무렵 딸을 낳았다. 또한 그녀 자신에게도 많은 슬픔과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오늘 결정될 키티의 운명을 알기 위해 젖먹이와 병에 걸린 딸아이를 떼어놓고 일부러 들른 것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녀는 응접실에 들어서자 모자도 벗지 않고 말했다. 다들 명랑하네요. 좋은 결과가 나온 거죠. 사람들은 그녀에게 의사가 말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려 했다. 그러나 의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매우 유창하게 떠들어댔는데도 사람들은 그가 말한 내용을 도저히 옮겨 말할 수가 없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외국 여행이 결정된 것에만 모아졌다. 돌리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가장 좋은 벗인 여동생이 떠나게 된 것이다. 더구나 그녀의 인생은 즐겁지 않았다. 오블론스키와의 관계는 화해 이후에 굴욕적이었다. 안나의 땜질은 견고하지 않았으며 가정의 화목은 다시 같은 곳에서 삐걱거렸다. 별일도 없으면서 오블론스키는 거의 집에 붙어 있지 않았고 돈 역시 언제나 바닥난 상태였다. 한편 돌리는 남편이 외도할까 의심하며 끊임없이 괴로워했다. 그녀는 이미 경험한 질투의 고통을 두려워하며 의심을 몰아내려 애썼다. 한 번 경험한 질투의 첫 번째 발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터였다. 또한 남편의 부정을 다시 알게 된다 해도 처음처럼 충격을 받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저 가정의 일상사를 헝클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따름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기만하며 남편을 경멸하고 무엇보다 나약한 자신을 경멸했다. 대가족을 돌보는 일은 정말이지 쉴 새 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젖먹이를 먹이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하면 유모가 일을 그만두거나 지금처럼 아이 하나가 병에 걸리는 시기였다. 그래, 너희 집안은 어떠니? 어머니가 물었다. 아, 마망, 우리도 우리대로 힘들어요. 릴리가 아픈데 성홍열 같아요. 키티 일이 어떻게 됐나 알아보러 왔는데 만일 성홍열이면 제발 아니기를. 집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늙은 공작은 의사가 떠난 뒤 서재에서 나와 돌리의 뺨에 자기의 뺨을 대고 딸과 몇 마디 나눈 뒤 아내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소? 갈 거요? 그럼 난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당신은 남는 게 좋겠어요, 알렉산드르. 아내가 말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마망, 왜 아빠는 우리랑 같이 안 가요? 키티가 말했다. 같이 가는 게 아빠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더 즐거울 텐데요. 늙은 공작은 일어나서 키티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녀는 얼굴을 들어 억지로 웃으며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비록 아버지와 얘기는 적게 했지만 아버지가 집안 식구 그 누구보다 자신을 잘 이해한 것 같았다. 막내인 그녀는 아버지의 귀염둥이였고 막내딸에 대한 애정이 깊기에 상황을 정확히 보는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푸르고 선한 눈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모두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얼굴이 빨개진 그녀는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고 입맞춤을 기다렸다. 그러나 공작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이런 멍청한 가발 같으니 우리 딸 진짜 머리는 못 만지고 죽은 여자들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구먼. 그런데 돌링카, 넌 어떻게 지내니? 그는 큰딸에게 말을 걸었다. 네 잘난 남편은 어떻게 지내니?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아빠. 돌리는 남편 이야기임을 알아채고 이렇게 대답했다. 늘 돌아다니기 바쁜 사람이라 저도 그의 얼굴을 거의 못 봐요. 그녀는 조롱하는 듯한 미소를 띠며 이렇게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야? 아직 살림을 매각하러 시골에 가지 않았다는 거냐? 네, 늘 간다고 말만 해요. 정말이냐? 그리고 공작은 자리에 앉으며 아내에게 말했다. 그럼 나도 갈 준비를 하란 말이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소. 그런데 카차, 너 말이다. 어느 아름다운 날 눈을 떴을 때 이렇게 혼잣말을 해보렴. 그래, 난 정말 건강하고 즐거워. 그러니 예전처럼 아침 일찍 아빠와 서리를 밟으며 산책을 하러 나가는 거야. 어떠냐? 아버지가 한 말은 아주 간단해 보였지만 키티는 그 말에 덜미를 잡힌 범인처럼 허둥대고 당황했다. 그래, 아버지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이해하고 계셔.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 설사 부끄럽더라도 스스로 수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녀는 뭐라고 대답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열려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방에서 뛰쳐나갔다. 당신은 그걸 농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작 부인이 남편을 힐난했다. 당신은 언제나. 그녀는 비난조의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공작은 꽤 오랫동안 말없이 공작 부인의 질책을 들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심하게 일그러졌다. 저 애가 너무 불쌍해요. 가여운 것. 정말 불쌍해서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저 애가 원인을 암시하는 조그만 말에도 상처를 받는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군요. 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실수를 하다니.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어조가 달라지자 돌리와 공작은 그게 브론스키 얘기임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추악하고 배은망덕한 인간을 벌하는 법이 없다니 이해가 안 돼요. 아, 듣기 싫소. 공작은 침울하게 말했다. 그는 안락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려는 듯 하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여보, 법은 있소. 당신이 원한다면 말해주리다. 이 모든 일이 누구 잘못인지. 바로 당신이요. 당신 한 사람이란 말이오.
그런 애송이를 벌하는 법은 언제나 있었고 지금도 있소. 그렇소. 하지 말았어야 할 그 일만 아니었다면 내가 늙었긴 하지만 그놈을 결투에 불러냈을 거요. 그런데 이제는 병을 치료한답시고 돌팔이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어. 공작은 아직 할 말이 많은 것 같았다. 그러나 공작 부인은 그의 어조를 듣자마자 기가 죽어 후회하기 시작했다.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면 늘 그랬듯이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르.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하더니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가 울기 시작하자 공작도 입을 다물었다. 그가 아내에게 가까이 갔다. 자, 이제 됐소. 그만. 당신도 괴롭다는 것 알아. 하지만 어쩌겠어. 불행은 더 이상 없을 거야.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니 하느님께 감사드리라고. 그는 이미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자기 손에 느껴지는 부인의 축축한 입맞춤에 답하며 이렇게 말하고는 방에서 나갔다. 키티가 울면서 방을 나갈 때부터 돌리는 이미 자신의 모성적이고 가정적인 습성으로 여자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채고는 그 일을 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모자를 벗고 소매를 걷어붙일 듯한 기세로 행동을 준비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공격할 때 그녀는 딸로서 지켜야 할 예의가 허락하는 한 어머니를 말리려 했다. 공작이 화를 터뜨리자 그녀는 침묵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며 수치심을 느낀 반면 금방 인자함을 되찾은 아버지에게는 부드러운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가 방에서 나가자 그녀는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로 했다. 즉, 키티에게 가서 그녀를 위로하기로 한 것이다. 마망, 오래전부터 말씀드리려 했어요. 레빈이 지난밤 모스크바에 왔을 때 키티에게 청혼하려 했던 것을 아세요? 그가 스티바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니? 난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럼 혹시 키티가 그를 거절한 게 아닐까요? 키티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저런 일에 대해 전혀 말이 없었어. 그엔 자존심이 너무 강하지 않니? 하지만 모든 일이 그 때문이라는 건 나도 알고 있지. 맞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애가 레빈을 거절했다면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그 사람만 없었으면 그 애가 레빈의 청혼을 거절했을 리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너무나 끔찍하게 그 애를 기만했죠. 공작 부인은 자기가 딸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생각하니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그녀는 그만 화를 내고 말았다. 아, 난 이제 아무것도 모르겠다. 요즘엔 다들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들고 어머니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그러고는. 마망, 제가 가보겠어요. 그러렴. 내가 널 맡기라도 했니? 어머니가 말했다. 옛 작센 지방 인형들로 장식된 키티의 예쁜 장밋빛 방은 젊고 장밋빛이며 명랑하던 2달 전 키티 같았다. 키티의 작은 서재로 들어서면서 돌리는 지난해 동생과 함께 쾌활하고 사랑 가득한 감정으로 그 방을 청소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문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낮은 의자에 앉아 양탄자 모서리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키티를 보자 마음이 서늘해졌다. 키티는 언니를 봤지만 차갑고 조금 엄숙한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이제 가면 난 집에 붙어 있어야 하고 넌 우리 집에 오면 안 된단다. 돌리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너랑 얘기를 좀 하고 싶어. 무슨 얘기? 놀라서 머리를 들고 키티가 황급히 물었다. 너의 아픔에 대해서지 무슨 얘기겠니? 난 아픔 따위는 느끼지 않아. 됐다, 키티야.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 난 다 알아. 날 믿으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모두 아픔을 겪었단다. 키티는 아무 말이 없었으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 남자는 네가 괴로워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야. 돌리가 바로 문제를 건드리며 말을 이어갔다. 그래, 그 남자는 나를 무시했으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키티가 내뱉었다. 말하지 마, 제발, 그만해. 누가 그렇게 말하든 아무도 그런 말 하지 않았어. 내가 믿느냐고? 그 남자는 너를 사랑했고 아직도 사랑해. 그렇지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동정심이야. 갑자기 화가 나서 키티가 외쳤다.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돌리고 얼굴이 벌개져서는 쥐고 있던 허리띠 버클을 이쪽 저쪽으로 빠르게 돌렸다. 돌리는 여동생이 화가 날 때면 양손으로 물건을 번갈아주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또 화를 낼 때 키티가 이성을 상실하고 쓸데없는 말, 불쾌한 말을 해댄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돌리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언니가 하려는 말이 뭐야? 키티가 재빨리 말했다.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은 남자를 사랑해서 내가 상사병으로 죽어간다고? 언니란 사람이 그런 말이나 하고 그러면서 날 동정한다고? 그따위 동정과 기만 필요 없어. 키티, 그렇지 않아. 왜 날 괴롭히는 거야? 그 반대야. 네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그러나 열에 들뜬 키티는 언니 말을 듣지 않았다. 괴로워할 것도 위안 삼을 것도 내겐 없어. 난 고고에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아. 그런 말이 아니야. 단 한 가지만 내게 진실을 말해다오. 그녀의 손을 잡고 돌리가 말했다. 말해봐. 레빈이 너에게 고백했니? 레빈을 언급하자 키티는 마지막 남아있던 통제력마저 상실한 듯했다. 그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버클을 땅에 던지고 팔을 빠르게 휘저으며 말하기 시작했다. 대체 레빈은 왜 끌어들여? 왜 날 괴롭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이미 말했잖아. 한 번 더 말할게. 난 고고에서 절대로 언니가 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야. 언니를 배신한 사람, 다른 여자를 사랑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 따윈 안 해.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언니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난 못해.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녀는 언니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돌리가 슬픈 표정으로 머리를 수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방을 나가려다 문가에 앉아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다. 침묵은 약 2분간 이어졌다. 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했다. 늘 자각하고 있는 자신의 굴욕을 여동생이 지적하자 더욱 아프게 느껴졌다. 그녀는 동생에게서 그같이 잔인한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에 화가 났다. 그러나 불현듯 옷이 사각되는 소리와 함께 억눌린 흐느낌이 들려오면서 누군가의 손이 그녀의 목을 아래로부터 감싸 안았다. 키티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돌린카, 난 너무너무 불행해. 죄 지은 사람처럼 그녀가 속삭였다. 눈물 범벅이 된 예쁜 얼굴이 돌리의 치마폭에 쌓였다. 눈물은 자매끼리의 상호 소통이란 기계가 원활히 굴러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요 불가결한 기름 같았다. 눈물을 쏟은 후 자매는 그들의 마음을 차지한 문제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하잘것없는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서로를 이해했다. 키티는 깨달았다. 남편의 배신과 아내의 굴욕에 대해 홧김에 내뱉은 말이 가엾은 언니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도 언니가 자기를 용서했다는 것을. 돌리는 자신이 알고자 했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추측은 맞았다. 즉
키티의 치유되지 않은 고통은 레빈이 그녀에게 청혼한 일과 그녀가 레빈을 거절한 후 브론스키에게 기만당한 일 때문이라는 것. 그녀의 마음은 레빈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편 브론스키를 증오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키티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만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말했을 뿐이다. 난 전혀 괴롭지 않아.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언니는 이해하기 힘들 거야. 내게는 모든 것이 추하고 역겹고 천박하게 보여.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래. 내가 매사에 얼마나 추악한 생각을 품는지 언니는 상상도 못할 거야. 네가 무슨 추한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돌리가 웃으며 물었다. 너무나 추하고 천박한 생각들, 차마 언니에게는 말하지 못하겠어. 그건 슬픔도 울적함도 아니야. 그보다 훨씬 나쁜 거야. 마치 내 속에 있던 선한 것이 모두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가장 추한 것만 남은 것 같아. 아,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그녀는 언니의 눈동자에 주저하는 빛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계속 말을 이었다. 아빠는 그저 내게 필요한 건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는 나를 무도회에 끌고 다니지. 엄마는 단지 하루빨리 나를 결혼시켜 나에게서 벗어나려고 나를 무도회에 데리고 다니는 것 같아. 나도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도저히 떨칠 수가 없어. 난 신랑감이라는 사람들을 못 보겠어. 그 인간들이 나를 자로 재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야. 전에는 야외복을 입고 어딘가로 가는 일이 그저 즐겁기만 했어.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 감탄하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수치스럽고 어색하기만 해. 아, 그러니 어쩌겠어. 의사는 글쎄. 키티는 말을 더듬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다. 자기에게 이런 변화가 생긴 뒤로 스테판 아르카지치가 불쾌하게 느껴져 견딜 수가 없고 그를 볼 때마다 추잡하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상상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이다. 그래, 내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추악하고 천박하게 보여.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이게 바로 나의 병이야. 어쩌면 이 병도 지나갈지 모르지. 그런 생각하지 마. 그렇게 안 돼. 그저 언니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만 기분이 좋아져. 넌 우리 집에 올 수 없잖아. 딱 하게 됐네. 아냐, 갈게. 난 성홍열을 앓은 적이 있어. 마망에게 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테야. 키티는 고집을 부려 언니의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후 언니 집에 정말로 성홍열이 돌았고 키티는 성홍열이 집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병에 걸린 아이들을 보살펴 주었다. 6 아이들은 두 자매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지만 키티의 건강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쉐르바츠키 일가는 사순절에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페테르부르크 상류사회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왕래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거대한 클럽에는 세부 그룹이 있게 마련이다. 안나 아르카지예브나는 세 무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구성원들과 친분을 쌓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남편이 몸담고 있는 공직계의 모임으로서 남편의 동료와 부하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모임은 사회적 조건상 가장 잡다하고 변덕스러운 형태의 이합 집산이 벌어지는 곳이었다. 처음에 안나는 그 사람들에게 경건에 가까운 존경심을 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녀는 이제 시골 사람들이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들 모두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 어떤 버릇과 약점이 있는지, 누구의 부츠가 어느 쪽 발을 죄는지도 알았다.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와 그들의 중심 세력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았다. 그녀는 누가 누구를 어째서 어떻게 지지하는지, 누가 누구와 어떤 문제로 손을 잡고 갈라섰는지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훈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고 남성적인 관심사로 묶인 이 모임에 흥미를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모임을 피하려 했다. 안나와 가까운 또 다른 모임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출세의 발판이 되어준 모임이었다. 이 모임의 핵심 인물은 바로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었다. 이 모임은 나이도 지긋하고 아름답지도 않지만 덕망 높고 신앙심 깊은 여성들과 총명하고 학식이 높고 명예를 존중하는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모임에 속한 총명한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은 이 모임을 페테르부르크 사회의 양심이라고 불렀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 모임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고 모든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 솜씨가 탁월한 안나는 처음 페테르부르크 생활을 할 때 이 모임에서 친구를 몇 명 발견하기도 했다. 그런데 모스크바를 다녀온 지금 이 모임은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보기에 그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들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따분하고 어색해서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집에도 가급적이면 가지 않으려 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연을 맺고 있는 세 번째 모임은 말 그대로 사교계였다. 무도회, 만찬, 화려한 의상에 있는 사교계, 화류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한 손으로 궁정을 꼭 붙잡고 있는 사교계였던 것이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화류계를 경멸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취향은 화류계와 비슷할 뿐 아니라 똑같기까지 했다. 이 모임과 안나의 관계는 그녀의 사촌 올케인 베시 트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을 통해 유지되었다. 그녀에게는 연간 12만 루블의 수입이 있었다. 그녀는 안나가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낸 후로 안나를 유달리 좋아하며 그녀를 이모저모로 돌봐주었고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의 모임을 비웃으며 안나를 자기 모임으로 끌어들였다. 나도 늙고 추해지면 그렇게 되겠죠. 베시는 말했다. 하지만 당신처럼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그런 양로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일러요. 처음에 안나는 가능하면 티베르스카야 공작 부인이 속한 이 사교계를 피하려 했다. 왜냐하면 사교계는 그녀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지출을 요구했고 게다가 그녀는 리디아 이바노브나의 모임을 더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스크바에 다녀온 뒤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그녀는 정신적인 것들을 피하고 상류사회를 드나들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브론스키를 만났고 이 만남에서 가장 설레는 기쁨을 맛보았다. 그녀는 특히 베시의 집에서 브론스키를 자주 만났다. 베시는 브론스키 가문의 사람으로 브론스키의 사촌 누이였다. 브론스키는 안나를 볼 수만 있다면 어디든 나타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떠한 빌미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만날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열차에서 그를 처음 본 그날 그녀에게 찾아든 생동감이 타오르는 것이었다. 그녀 자신도 그를 볼 때마다 자신의 눈동자가 기쁨으로 빛나고 입술이 웃음으로 오므라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기쁨의 표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처음에는 안나도 자기를 쫓아다니는 브론스키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아니, 자신이 그럴 거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직후 그를 만나게 되리라 생각하던 파티에서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녀는 자신을 사로잡은 슬픔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다. 자신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쫓아다니는 것이 전혀 불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이 자기 삶의 유일한 관심사라는 것을. 극장 안에는 상류사회의 모든 사람이 와 있었다. 첫 번째 줄의 자기 좌석에서 사촌 누이를 발견한 브론스키는 중간 휴식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녀가 있는 특별석으로 들어갔다. 왜 만찬에 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투시력은 놀라워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만 들리도록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녀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페라가 끝난 뒤 우리 집에 오세요. 브론스키는 뭔가 물어보고 싶은 듯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녀 옆에 앉았다. 난 당신의 조소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정열의 성공을 지켜보는 데서 특별한 만족을 느끼던 베시 공작 부인이 계속 말을 이었다.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나의 사랑스러운 오라버니가 단단히 사로잡혔군요. 사로잡히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브론스키는 특유의 평온하고 선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불만이 있다면 사실 지나칠 정도로 아주 조금만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난 희망을 잃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당신이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친구 편에 선 그녀가 모욕을 느끼며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에서 빛나는 불꽃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우리 서로 털어놓고 말해보죠. 그녀의 눈에서 불꽃이 번쩍였고 그건 브론스키가 말한 희망을 그녀도 잘 알고 있다는 신호였다. 난 당신이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 당신 못지않게 잘 알고 있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브론스키는 씩 웃으며 가지런한 치아를 내보였다. 잠깐 실례. 그는 이렇게 덧붙이며 그녀의 손에서 오페라 글라스를 빼앗아 그녀의 드러난 어깨 너머로 특별석의 맞은편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내 꼴이 우스워질까 걱정입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베시를 비롯한 사교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웃음거리로 전락할 모험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또한 이 사람들의 눈에는 아가씨나 대체로 자유로운 여성을 사랑하는 불행한 연인의 역이야말로 우습게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혼한 여성을 따라다니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간통에 끌어들이고자 자기의 목숨을 거는 남자의 역. 이 역은 사람들의 눈에 아름답고 위대한 것으로 보일 뿐 결코 웃음거리가 될 리 없었다. 그래서 그는 콧수염 밑으로 자신만만하고 쾌활한 미소를 지으며 오페라 글라스를 내려놓고는 사촌 누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만찬에 오지 않았어요? 그녀가 도취된 눈길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에게는 이유를 말하지 않을 수 없군요. 바빴습니다. 무슨 일 때문이냐고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일을 들려주죠. 당신은 짐작도 못할 겁니다. 난 그때 어느 남편과 그의 아내를 능욕한 남자를 화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해시켰나요? 거의. 내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음 중간 휴식 때 오세요. 안 돼요. 난 지금 프랑스 극장으로 가야 합니다. 닐손의 노래는요? 베시가 경악스럽다는 듯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닐손과 다른 여자 합창단원을 구별할 수 있을 리 없었다.
배씨 공작 부인은 마지막 막의 결말을 기다리지 않고 극장을 나섰다. 그녀는 자기 옷방으로 들어가자마자 길고 창백한 얼굴에 파우더를 두들겼다 털어내고 머리를 매만졌다. 그러고는 큰 응접실에 차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바로 그때 볼사야 모르스카야 거리에 있는 그녀의 대저택에 마차들이 속속 도착했다. 손님들이 널찍한 현관 입구에 내려서면 뚱뚱한 수의가 거대한 현관문을 소리 없이 열어 손님들이 지나가도록 했다. 이 수의는 아침마다 그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유리문 안에서 신문을 읽곤 했다. 여주인과 손님들이 거의 동시에 커다란 응접실로 들어섰다. 한 문으로는 머리 모양과 화장을 고친 여주인이, 다른 문으로는 손님들이 들이닥쳤다. 검은 벽, 부드러운 양탄자, 눈부시게 빛나는 테이블, 양초의 불빛 아래 빛나는 하얀 테이블보와 은빛 사모바르와 투명한 자기로 만든 탁이, 그런 것들이 있는 커다란 응접실로. 여주인은 사모바르 옆에 앉아 장갑을 벗었다.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하인들의 도움으로 의자를 옮기며 둘로 나뉘어 자리를 잡았다. 한 무리는 사모바르 옆에 있는 여주인 주위에, 한 무리는 맞은편 끝에 있는 대사 부인의 주위에 모였다. 대사 부인은 검고 또렷한 눈썹에 검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늘 그렇듯 인사를 주고받고 차를 돌리는 처음 한동안 양쪽의 대화는 마치 어디에 머물러야 좋을지 찾기라도 하는 듯 갈팡질팡했다. 그녀는 매우 뛰어난 배우더군요. 아마도 카울바흐를 연구한 것 같습니다. 대사 부인의 주위에 있던 외교관이 말했다. 당신도 보셨죠? 그녀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아, 제발 닐손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그만해요. 그녀에 대해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낡은 실크 드레스를 입은 금발의 부인이 말했다. 그녀는 바로 직선적이고 거친 태도로 유명한 앙팡 테리블이라 불리는 마흐카야 공작 부인이었다. 마흐카야 공작 부인은 두 무리 사이에 앉아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다가 이쪽 저쪽 끼어들며 말참견을 했다. 오늘 세 사람이 나에게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카울바흐에 대해 그와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 문구가 그 사람들의 마음에 꼭 들었나 보죠. 이러한 비난으로 대화가 중단되자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주제를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단 아기가 없는 이야기로요. 영어로 스몰 토크라고 하는 우아한 대화의 대가인 대사 부인이 외교관을 돌아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 지금 무슨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건 아주 어렵다고들 하죠. 아기 있는 얘기만이 재미있으니까요. 그가 웃으며 말을 꺼냈다. 하지만 한번 해보죠. 테마를 주세요. 모든 건 테마에 달렸습니다. 테마가 주어지면 그걸로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건 식은 죽 먹기죠. 내가 자주 하는 생각인데 과거의 저명한 만담가라도 지금이라면 재치 있게 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재치 있는 말에 다들 실증이 났으니까요. 이미 오래전에 한 말이에요. 대사 부인이 웃으며 말을 끊었다. 대화는 우호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너무나 우호적이어서 말이 다시 막혔다. 이제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믿을 만한 수단에 의존해야 했다. 바로 악담이었다. 여러분은 투슈케비치에게서 루이 15세와 닮은 점을 발견하지 못했나요? 테이블 옆에 서 있는 금발의 젊은 미남자를 눈으로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어머, 그러네요. 저분과 이 응접실은 취향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이 이곳에 그처럼 자주 오시는 거군요. 이 화제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응접실에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 즉 투슈케비치와 여주인의 관계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사모바르와 여주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대화도 피해갈 수 없는 세 가지 주제 사이에서 한동안 갈팡질팡했다. 최근의 사회 소식, 연극, 지인들에 대한 험담을 오가던 대화는 역시 마지막 주제, 즉 뒷담화로 귀결되었다. 들으셨어요? 말티쉐바, 딸 말고 모친 말이에요. 글쎄 디아블로즈로 옷을 맞췄다네요. 설마요? 아니에요. 멋진데요. 난 그 여자한테 놀랐어요. 아둔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고도 그걸 모르다니. 모두가 불쌍한 말티쉐바를 도마에 올려 뭔가 비꼬고 조롱할 거리를 찾아냈다. 그렇게 해서 대화는 즐겁게 번궤도에 올랐다. 마치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같았다. 배씨 공작 부인 남편은 선량한 뚱보인데 판화 수집광이었다. 아내의 손님들이 와 있는 걸 알고는 클럽에 가기 전에 응접실에 들렀다. 그는 부드러운 양탄자를 밟으며 마으카야 공작 부인에게 소리 없이 다가갔다. 닐손이 마음에 들던가요, 공작 부인? 그가 말했다. 어머, 그렇게 살금살금 다가오기에요? 깜짝 놀랐잖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나랑은 오페라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당신은 음악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시면서 차라리 내가 당신 수준으로 낮춰서 마요르카 도자기나 판화 얘기를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 최근에 벼룩시장에서 무슨 보물이라도 사셨어요?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부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텐데. 보여주세요. 난 그 집에서 배웠어요. 이름이 뭐더라? 은행가 집인데 그 집에 멋진 판화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내게 보여줬어요. 마으카야 공작 부인이 말했다. 뭐라고요? 슈츠부르그가에 갔단 말이에요? 사무바르 쪽에서 여주인이 물었다. 갔어요, 공장님. 그 부부는 나랑 남편을 만찬에 불렀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 만찬에 쓰인 소스가 1,000루블씩 한다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말을 듣고 있음을 느끼며 마으카야 공작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아주 역겨운 소스더군요. 초록색인데 우리도 그 부부를 불러야 해서 난 85코페이카짜리 소스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모두 아주 흡족해 했죠. 난 1,000루블짜리 소스는 못 만들어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주인이 말했다. 놀랍군요. 누군가가 말했다. 마으카야 공작 부인 얘기는 늘 한결같은 효과를 냈다. 지금처럼 전곡을 찌르진 않더라도 단순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속한 사회에서는 그 말이 가장 위트 있는 농담 구실을 했다. 마으카야 공작 부인은 이유는 몰라도 그런 효과가 난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걸 이용했다. 마으카야 공작 부인이 이야기하는 동안 모두 그녀의 말을 듣느라 대사 부인의 주위에서는 대화가 중단됐다. 그래서 여주인은 모임을 하나로 합치려고 대사 부인에게 말을 건넸다. 그쪽은 전혀 차를 안 마시는군요. 다들 이쪽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대사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 조금 전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대화는 매우 유쾌했다. 사람들은 카리닌 부부를 비난하고 있었다. 안나가 모스크바에 다녀온 뒤로 많이 변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니까요. 안나의 친구가 말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알렉세이 브론스키라는 그림자를 달고 왔다는 것이죠. 대사 부인이 말했다. 그게 어때서요? 그림 동화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사나이, 그림자를 잃은 사나이 말이에요.
사나이가 그림자를 잃은 건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 벌을 받았기 때문이죠. 난 그가 무엇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자들에게는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림자를 달고 다니는 여자들은 대개 추한 종말을 맞이하기 마련이죠. 안나의 친구가 말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요. 마으카야 공작 부인이 그녀의 말을 듣다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카레리나는 훌륭한 여자예요. 난 그녀의 남편은 좋아하지 않지만 그녀는 정말 좋아해요. 왜 당신은 그녀의 남편을 싫어하죠? 그는 대단히 훌륭한 분이에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만한 정치인은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대사 부인이 말했다. 내 남편도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난 그 말을 믿지 않아요. 만약 우리의 남편들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저 바보일 뿐이에요. 큰 소리로 얘기할 순 없지만. 어때요? 모든 게 분명해지지 않나요? 예전에 사람들이 그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라고 하기에 난 열심히 그의 훌륭한 점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의 훌륭한 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내가 바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작은 목소리로 그 사람은 바보야 라고 했더니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마으카야 공작 부인이 말했다. 오늘은 도끼가 가득하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바보예요. 그런데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바보라고 하지 않죠. 아무도 자기의 재산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누구나 자신의 지혜에는 만족하네. 외교관이 프랑스 시를 읊었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마으카야 공작 부인이 재빨리 그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당신들에게 안나를 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녀는 대단히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여자예요. 다들 그녀에게 푹 빠져 그림자처럼 그녀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해도 그녀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나도 피난할 생각은 없었어요. 안나의 친구가 변명했다. 우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다 해서 우리에게 남을 비난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안나의 친구를 적당히 다룬 뒤 마으카야 공작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사 부인과 함께 다른 테이블로 갔다. 그곳에서는 프로이센의 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거기서 무슨 험담을 하셨어요? 베씨가 물었다. 카레닌 부부에 대해서요. 공작 부인이 카레닌의 성격을 분석했어요. 대사 부인이 미소와 함께 테이블 가까이 다가와 앉으며 대답했다.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게 유감이군요. 여주인은 이렇게 말하며 입구를 쳐다보았다. 아, 드디어 오셨군요. 그녀는 응접실로 들어오는 브론스키에게 미소를 던지며 말을 건넸다. 브론스키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매일 만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방금 헤어진 사람들에게 되돌아온 것처럼 편안한 태도로 들어왔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요? 그가 대사 부인의 물음에 대답했다. 어쩔 수 없이 고백해야겠군요. 부풀을 보고 오는 길입니다. 100번을 보아도 늘 새로운 즐거움을 준다니까요. 정말 멋지더군요.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건 나도 압니다. 하지만 오페라를 볼 때는 늘 졸지만 부풀을 볼 때는 끝까지 유쾌하게 앉아있죠. 오늘... 그는 프랑스 여배우의 이름을 말하며 그녀에 대해 무언가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사 부인이 장난스럽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발 그런 끔찍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그만두죠.
더욱이 이 끔찍한 것에 대해선 다들 잘 알고 계시니까요. 만일 그것이 오페라와 똑같이 인정을 받는다면 다들 거기에 갈 거예요. 마으카야 공작 부인이 그의 말을 거들었다. 오늘만 해도 문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베시 공작 부인은 카레리나임을 알아채고 브론스키를 쳐다보았다. 그는 문을 보고 있었는데 얼굴에 기묘하고도 새로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그는 기쁘면서도 주의 깊게 그리고 수줍은 표정을 짓고 들어서는 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응접실에 안나가 들어오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몸을 꼿꼿이 펴고 경쾌하면서도 단호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선을 바꾸지 않으면서 안주인에게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발걸음을 옮긴 후 안주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채 브론스키를 돌아보았다. 브론스키는 깊숙이 몸을 굽혀 인사하고 그녀가 앉을 수 있게 의자를 밀어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지만 얼굴이 빨개졌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금세 지인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내민 손을 잡으며 여주인에게 말했다. 난 리디아 백작 부인 집에 있었어요. 더 일찍 오려 했지만 계속 앉아있게 됐지 뭐예요. 백작 부인 집에 좋은 경이 있었답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이더군요. 아, 그 선교사 말인가요? 네, 그분은 인도의 생활에 관해 이야기했는데 정말 흥미로웠어요. 안나의 도착으로 중단된 대화는 꺼져가는 램프의 불꽃처럼 다시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존 경이라. 그래요, 존 경. 나도 그분을 봤어요. 말을 잘하던데요. 블라시에바는 완전히 그에게 푹 빠졌지 뭐예요. 그런데 블라시에바의 작은 딸이 토포프에게 시집 간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래요. 다 결정됐다더군요. 그 부모에게 난 놀랐네요. 연애 결혼이라던데요. 연애 결혼요? 무슨 원시시대 사고방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요즘 누가 연애 결혼을 얘기하나요? 대사 부인이 말했다. 어쩌겠습니까? 그 어리석은 구습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은걸요. 브론스키가 말했다. 그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정말 안 됐어요. 이성에 따를 때만 행복한 결혼이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렇죠. 하지만 이성에 따른 결혼의 행복이 얼마나 자주 먼지처럼 흩날리던가요. 마치 예견하지 못했던 열정이 나타나서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성에 따른 결혼이라고 부르는 건 둘 다 열애를 해본 적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성홍열 같죠. 우리 모두 앓게 되는. 그럼 백신처럼 사랑을 인위적으로 접종하는 법을 배워야겠네요. 난 젊은 시절에 교회의 보제와 사랑에 빠졌어요. 그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으카야 공작 부인이 말했다. 아니, 내 말은. 아니요, 농담이 아니고요. 난 사랑을 알려면 실수를 저지르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베시 공작 부인이 말했다. 결혼한 후에도요? 대사 부인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후회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외교관이 영국 속담을 인용했다. 바로 그거예요. 베시가 그의 말을 거들었다. 실수를 하고 바로 잡아야만 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녀는 안나를 돌아보았다. 안나는 보일 듯 말 듯한 딱딱한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이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내 생각에는... 안나는 벗어놓은 장갑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내 생각에는
사람의 머릿수만큼 그 생각도 가지각색이라면 마음의 수만큼 사랑의 종류도 다양할 것 같아요. 브론스키는 죄어드는 가슴을 안고 안나를 바라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다.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마치 위험에서 벗어난 것처럼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벼랑간 안나가 그에게 말을 걸었다. 모스크바에서 편지가 왔어요. 키티 쉐르바츠키아가 몹시 아프다고 하네요. 정말입니까? 브론스키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안나는 엄한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 소식에 관심이 없나 보군요. 그 반대입니다. 무척 알고 싶습니다. 뭐라고 부인에게 썼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안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 씨에게 다가갔다. 차 한 잔 주시겠어요? 안나는 배 씨의 의자 뒤에 서서 말했다. 배 씨 공작 부인이 그녀에게 차를 따라주는 동안 브론스키가 안나에게 다가갔다. 뭐라고 쓰여 있던가요? 그가 되물었다. 난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답니다. 남자들은 고결함이 뭔지도 모르면서 항상 그 말을 입에 담는구나 하고요. 안나가 그의 질문에는 대답도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난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고 몇 발짝 걸음을 떼어 사진첩이 놓인 구석 테이블 앞에 앉았다. 난 당신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안나에게 찻잔을 건네며 브론스키가 말했다. 그녀는 자기 옆에 있는 소파를 눈짓으로 가리켰고 그는 즉시 앉았다. 그래요.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 않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아주 나쁜 짓이에요. 내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걸 내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죠? 그녀가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왜 그런지는 당신도 아실 텐데요. 그는 기쁨에 차서 대담하게 대꾸하고 눈을 내리깔지 않고 그녀의 시선을 맞받았다. 그러자 오히려 그녀가 무안해졌다. 그건 당신에게 마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에게 진실한 마음이 있으며 그 때문에 그를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 당신이 말한 그 일은 나의 실수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당신에게 그 말을 쓰지 말라고, 그 역겨운 단어를 쓰지 말라고 금지했을 텐데요. 안나는 몸을 떨며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금지시켰다는 이 한마디 말로 자신에게 그에 대한 모종의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 바로 그 때문에 자신이 그에게 사랑을 고백하도록 부추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난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을 달아오르게 한 홍조가 더욱 붉어졌다. 난 오늘 당신을 만난 줄 알고 일부러 이곳에 왔어요. 내가 온 건 당신에게 이런 일을 끝내야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난 지금까지 누구 앞에서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는데 당신은 나에게 어떤 죄의식을 느끼게 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새로운 정신적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그가 솔직하고도 진지하게 말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모스크바에 가서 키티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말한 순간 그녀의 눈동자에서 작은 불꽃이 깜박였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는 알았다. 그녀가 한 말은 스스로에게 강요한 말이지
그녀의 바람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말대로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도록 해주세요.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당신은 정말 모르십니까? 당신은 내게 삶 전부입니다. 난 평온이란 걸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평온함을 줄 수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 사랑. 그렇습니다. 난 당신과 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든 당신에게든 평온 따윈 있을 것 같지 않군요. 내 눈에는 절망과 불행 아니면 행복, 그것도 커다란 행복의 가능성만 보일 뿐입니다. 그것이 과연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는 입술만 달싹거리며 그 말을 덧붙였다. 안나는 이성의 힘을 죄다 동원해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에게 사랑이 가득한 시선을 고정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래, 됐어. 그는 환희에 차서 생각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이제 끝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기다니. 그녀는 날 사랑한다.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 이걸 해줘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말고 우린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해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눈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도 그걸 아실 텐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거나 가장 불행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 했지만 그가 말을 가로챘다.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는 건 단 하나. 지금처럼 기대를 품은 채 괴로워할 권리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안 된다면 차라리 내게 사라지라고 하세요. 그럼 사라져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이 괴롭다면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그 어디로도 쫓아내고 싶지 않아요. 그럼 아무것도 바꾸지만 말아주십시오. 모든 걸 지금 있는 그대로 놔두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당신의 남편이 오는군요. 정말로 그 순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특유의 침착하고 느긋한 걸음걸이로 응접실에 들어섰다. 그는 아내와 브론스키를 흘깃 본 후 여주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앉아서 차를 마시며 특유의 침착하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언제나처럼 조롱하는 듯한 말투로 누군가를 놀려대듯 말하기 시작했다. 부인의 랑부에가 꽉 찼군요.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고 그가 말했다. 우아하고 시적입니다. 그러나 베시 공작 부인은 자신이 조롱조라고 부르는 그러한 말투를 참을 수가 없었다. 영리한 여주인은 바로 병역 의무에 대한 진지한 대화로 그를 끌어들였다. 카레니는 즉시 대화에 빠져들어 그를 공격하는 베시 공작 부인 앞에서 진지하게 새 법령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브론스키와 안나는 작은 테이블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거 보기 안 좋아지는데요? 눈짓으로 안나와 브론스키, 그녀의 남편을 가리키며 한 부인이 속삭였다. 내가 뭘 했어요? 안나의 친구가 말을 받았다. 이 부인들만이 아니라 응접실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 마으카야 공작 부인과 베시까지도 전체 그룹과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신경 쓰인다는 듯 몇 번이나 쳐다보았다. 오직 카레닌만이 한 번도 그쪽을 쳐다보지 않고 시작한 대화에 빠져 있었다. 모든 사람이 느끼게 된 불쾌감을 눈치챈 베시는 카레닌의 말상대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슬쩍 넘기고 안나에게 갔다. 당신 남편은 어쩌면 저렇게 명료하고 분명하게 말을 하는지 언제나 놀란다니까요. 가장 형이상학적인 개념도 당신 남편이 말하면 이해가 될 정도예요. 오, 그래요?
안나는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배 씨가 한 말을 한 단어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건성으로 대꾸했다. 그녀는 큰 테이블로 옮겨 다 같이 하는 대화에 끼어들었다. 카레니는 30분을 앉아 있다가 아내에게 다가가 함께 들어가자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남아서 저녁을 먹겠다고 대답했다. 카레니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떠났다. 카레리나의 마부인 늙고 뚱뚱한 타타르이는 반질반질한 가죽 코트 차림으로 현관 앞에서 추위에 덜덜 떠는 왼쪽의 회색 말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다. 하인은 마차의 문을 열어놓고 서 있었다. 안나 아르카지예브나는 자그맣고 민첩한 손으로 모피 코트의 호크에 걸린 소매의 레이스를 풀면서 고개를 숙인 채 그녀를 배웅하는 브론스키의 말을 기쁨에 겨워 듣고 있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해둡시다.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내게 필요한 건 우정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는 단 하나의 행복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토록 싫어하는 말, 그래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녀가 내면의 목소리로 천천히 그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레이스를 풀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그 말을 싫어하는 건 그 말이 내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녀는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다음에 봐요. 안나는 브론스키에게 손을 내밀고 빠르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문지기 옆을 지나 마차 안으로 사라졌다. 안나의 눈길, 손의 감촉에 브론스키는 뜨거워졌다. 그리하여 그녀의 손이 닿았던 손바닥에 입을 맞추고 집으로 갔다. 그전 2달간보다 이날 밤 자신의 목표에 더 접근했음을 깨닫고 행복한 기분으로 집으로 가는 마차에 올랐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의 아내가 브론스키와 함께 따로 떨어진 테이블에 앉아 생기 넘친 모습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해서 그 속에 무언가 특별하고 부적절한 것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응접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이 모습이 뭔가 특별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자 그에게도 두 사람의 모습이 부적절하게 보였다. 그는 아내에게 이 일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안나 아르카지예브나는 아직 귀가 전이었다. 그는 겨드랑이에 책을 끼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평소처럼 직무에 대한 생각 대신 아내와 그녀에게 일어난 불쾌한 무언가가 그의 머리를 꽉 채웠다. 그는 평소 습관과 달리 침대에 눕지 않고 뒷짐을 진 채 앞뒤로 왔다 갔다 했다. 자리에 누울 수가 없었다. 그는 새롭게 출현한 상황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느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아내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다짐할 때만 해도 그에게는 이 문제가 매우 가볍고 단순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새롭게 발생한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자 이제는 그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곤란한 문제로 여겨졌다. 카레니는 질투가 많은 편이 아니었다. 질투심이란 그의 신념에 따르면 아내를 모욕하는 것이고 무릇 남편은 아내를 신뢰해야 했다. 왜 신뢰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젊은 아내가 언제나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왜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 그는 아내를 불신한 적도 없었다. 그 이유는 아내를 신뢰했을 뿐 아니라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질투심은 창피한 감정이고 아내를 신뢰해야 하며 신뢰가 깨지지 않았다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이성적이고 설명이 안 되는 무언가와 맞대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찌해야 할지 몰랐다. 카레니는 인생과 대면한 것이다. 그의 아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대면했고 이는 그에게 설명할 길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평생 인생을 반영하는 일을 담당하는 관청일을 하며 살았다. 인생 자체와 마주칠 때마다 그는 옆으로 물러섰다. 그는 흡사 낭떠러지에 걸린 다리를 침착하게 건너가던 사람이 갑자기 그 다리가 끊겨 있으며 거기에 심연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게 된 사람 같았다. 이 심연은 바로 인생이었고 다리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살아온 인위적인 삶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깨닫고는 공포를 느꼈다. 옷을 벗지 않은 채 그는 규칙적인 발걸음으로 램프가 켜진 식당 마룻바닥과 어두운 응접실의 양탄자를 밟으며 왔다 갔다 했다. 응접실에서는 오직 소파 위에 걸린 얼마 전에 제작된 그의 대형 초상화에만 빛이 반사되고 있었다. 그는 아내의 서재도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에는 양초 2개가 그녀의 부모와 친구들의 초상화 그리고 책상 위에 그가 오래전부터 봐온 예쁜 장식품들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안나의 방을 지나 침실 문 앞까지 갔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아내의 방으로 가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단 말인가? 아무 일도 없었다. 아내가 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단 말인가? 사교계의 여성은 다른 사람들과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질투는 나 자신과 그녀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는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그가 어두운 응접실로 되돌아간 순간 어떤 목소리가 그에게 속삭였다. 그렇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챘다는 건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야. 그는 식당에서 다시 혼잣말을 했다. 그래, 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막아야 한다. 그리고 내 견해를. 그는 응접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또 한 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슨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자신에게 대답한 후 질투는 아내를 모욕하는 감정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러나 응접실에 이르자 또다시 무언가 일어났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의 생각은 그의 육신처럼 새로운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빙글빙글 돌기만 했다. 그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이마를 문지르며 그녀의 방에 주저앉아 버렸다. 바로 그때 공작석으로 만든 서진과 쓰다만 편지가 놓인 책상을 보자 불현듯 그의 생각이 변했다. 그는 그녀에 대해, 그녀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사생활, 그녀의 생각, 그녀의 소망을 상상해 보았다. 그러자 아내에게도 그녀만의 특별한 삶이 있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무시무시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그는 황급히 생각을 떨쳐버렸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들여다보기를 두려워하던 심해였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정신행위였다. 그는 이런 정신행위를 해롭고 위험한 망상으로 여겼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그는 생각했다. 내일이
그는 그 즈음 수행하던 업무를 생각했다.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내게 평온과 정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이 시점에 이런 무의미한 걱정이 덮쳤다는 거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불안과 걱정에 떨며 그걸 직시할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숙고에서 결정을 내리고 끝내야 한다. 그는 소리내서 말했다. 아내의 감정,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는지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건 그녀 양심의 문제고 종교에 속하는 문제지. 그는 이렇게 말하고 발생한 상황에 적용할 법조항을 찾아낸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러니까 그녀의 감정 문제와 기타 등등은 그녀 양심의 문제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 내 의무는 분명하다. 가장으로서 나는 그녀를 지도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부분적으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보는 위험을 그녀에게 알려주고 경고하고 권위도 행사해야 한다. 나는 그녀에게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이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머릿속에 그가 이제 아내에게 말할 모든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말할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다 이처럼 하찮은 집안일에 자신의 시간과 지력을 낭비해야 한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앞으로 할 말의 형식과 순서가 마치 강연처럼 명료하게 정리되었다. 난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첫째, 공공의 의견과 예의의 의미를 설명한다. 둘째, 결혼의 의미를 종교적으로 설명한다. 셋째, 만일 필요하다면 아들에게 크나큰 불행이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넷째, 그녀 자신의 불행을 지적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깍지를 낀 채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팔을 쭉 뻗었다. 그러자 손가락 관절이 뚝뚝 소리를 냈다. 깍지를 끼고 손가락을 꺾는 이 동작은 비록 나쁜 버릇이긴 했지만 언제나 그를 진정시켜 주었고 정확성을 갖게 해주었다. 이런 정확성은 지금 그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다. 현관 입구에서 마차 소리가 들렸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홀 한가운데에서 걸음을 멈췄다. 계단을 오르는 여자의 발소리가 들렸다. 말할 준비를 마친 그는 깍지 낀 손가락을 꽉 쥐고 또 어디에서 소리가 나지 않나 기다렸다. 관절 하나가 뚜둑 소리를 냈다. 그는 계단을 올라오는 사뿐사뿐한 발소리에 아내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자 자신이 준비한 말에 만족하고 있는데도 다가오는 설명의 순간이 두려워졌다. 안나는 머리를 숙이고 외투의 모자에 달린 술을 만지작거리며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났다. 하지만 그 광채는 유쾌한 게 아니라 어두운 밤 무섭게 불타오르는 화재의 섬광을 연상시켰다. 남편을 보자 안나는 머리를 들고 잠에서 깬 듯 미소 지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요? 놀랍군요. 그녀는 손에서 술을 놓고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화장실로 들어갔다. 잘 시간이에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그녀가 문 뒤에서 말했다. 안나, 당신과 할 말이 있어. 나랑요? 놀란 그녀는 문에서 나와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에요? 뭐 때문이죠? 그녀가 앉으며 물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얘기를 하죠. 하지만 자러 가고 싶은데. 안나는 말이 나오는 대로 짓거렸다. 자신의 말을 들으면서 거짓말하는 능력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녀의 말은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가. 그리고 정말 자고 싶다고 느껴지지 않은가. 그녀는 자신이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거짓의 갑옷을 두르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자신을 도와주고 떠받치는 것 같았다. 안나, 당신에게 경고해야겠소. 그가 말했다. 경고라뇨? 뭐 때문에요? 그녀가 어찌나 명랑하고 거리낌 없이 바라보는지 남편이 아닌 난 모르는 누군가가 본다면 그 말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터였다. 하지만 그에게 5분만 늦게 잠자리에 들어도 그걸 알아채고 이유를 묻던 그녀를 아는 그에게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슬픔을 바로 말해주던 그녀를 아는 그에게 지금 그녀가 그의 상태를 이해하려 하긴커녕 자신에 대해 이런 반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전에는 자기 앞에서 언제나 열려있던 그녀 영혼의 심연이 이제 닫혔음을 그는 보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나의 말투에서 이에 개의치 않으며 대놓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래요, 다쳤어요. 이렇게 되는 게 맞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지금 그가 느끼는 감정은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집 문이 잠긴 걸 발견한 사람의 감정과 흡사했다. 그렇지만 아직 열쇠를 찾을 수 있겠지. 그는 생각했다. 당신에게 경고하려는 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부주의와 경솔로 인해 당신이 사격의 입방아에 오를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요. 오늘 당신이 브론스키 백작과 지나치게 열중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안나의 웃는 눈을 보았다. 들여다볼 수 없기에 이제는 두렵게 느껴지는 눈을 바라보며 말하던 그는 무기력하고 공허했다. 당신은 늘 이런 식이에요. 그녀는 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그리고 일부러 그가 한 말 가운데 마지막 말만 알아들은 척했다. 어떨 때는 내가 지루해하는 것이 싫다고 했다가 어떨 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싫다고 했다가 오늘은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게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했나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몸을 부르르 떨며 손가락을 꺾으려고 양손을 구부렸다. 아, 제발 손가락 꺾는 소리 좀 내지 말아요. 난 그 소리가 정말 싫단 말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안나, 정말 당신 맞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신을 억누르고 손동작을 자제하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대체 왜 그래요? 그녀는 진지하면서도 희극적인 놀라움을 보이며 말했다. 나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입을 다물고 한 손으로 이마와 눈자위를 문질렀다. 그는 본래 하려고 했던 일, 즉 사교계의 눈에 비친 그녀의 실수에 대해 주의를 주려던 일 대신 자기가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양심에 관한 문제로 흥분하고 있으며 그 자신이 상상한 어떤 벽과 싸우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내가 하려던 말은 이거야. 그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으면 해. 당신도 알다시피 난 질투가 수치스럽고 비천한 감정이라고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 감정이 날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어떤 예의와 법도라는 게 있어. 이것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벌을 받게 되지. 오늘 저녁 난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어. 하지만 모임에 온 사람들의 인상을 보니 다들 당신의 행동이나 처신이 전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모양이더군. 정말이지 이해가 안 돼요. 안나가 어깨를 으쓱했다. 저 사람은 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거야. 그런데 사교계 사람들이 눈치를 채니까 그것이 신경에 거슬리는 거야. 안나는 생각했다. 오늘 당신 몸이 안 좋은가 보네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막아서려는 듯 앞으로 나섰다. 그는 보기 흉하고 음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안나는 지금까지 그에게서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여 민첩한 손놀림으로 머리핀을 뽑기 시작했다. 좋아요. 무슨 얘기를 하든 듣겠어요. 그녀가 침착하고도 경멸 어린 태도로 말했다. 그것도 아주 흥미롭게 들을게요. 무슨 일인지 알고 싶으니까요. 그녀는 말하면서 자신의 말투와 사용하는 어휘가 아주 자연스럽고 침착하며 그럴듯하다는 데 놀랐다. 당신 감정을 속속들이 언급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오. 그건 무익하고 해롭다고까지 생각하오. 영혼을 파헤치다 보면 그냥 놔두는 편이 더 나았을 것까지 파헤칠 때가 많소. 당신 감정은 당신 양심의 몫이오. 그러나 나는 의무가 있소. 당신 앞에, 내 앞에, 그리고 신 앞에서 당신에게 당신 의무를 가르쳐야만 하오. 우리 인생은 결합되어 있소. 그리고 그건 사람들이 아니라 신이 맺어준 거요. 이 결합을 깨뜨리는 건 죄일 뿐이요. 그리고 이런 죄는 큰 벌을 수반할 거요.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맙소사, 난 정말 졸려 죽겠다고요. 그녀가 남은 머리핀을 찾아 손으로 재빨리 머리카락을 훑으면서 말했다. 안나,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오. 그가 온순하게 말했다. 아마 내가 실수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내 말을 믿어주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위해 말하는 거요. 난 당신 남편이고 당신을 사랑하오. 순간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일렁이던 조롱의 불꽃도 꺼졌다. 하지만 사랑해라는 말이 또 한 번 그녀를 격분하게 했다. 사랑한다고? 사랑. 과연 그가 사랑을 할 수나 있을까? 그는 사랑이 있다는 말을 남에게 듣지 않았다면 결코 그 말을 쓰지도 못했을 사람이야. 그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 그녀는 생각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난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게 뭔지 분명히 말해봐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잠깐,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 난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나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아들과 당신 자신이지. 아까 한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당신에게는 내 말이 너무나 황당하게 들릴 거야. 어쩌면 그 말은 내 오해에서 비롯된 건지도 몰라. 만약 그렇다면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게. 하지만 만일 당신이 내 말에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고 느낀다면 내 말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하는 말을 내게도 말해줬으면 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해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녀는 간신히 웃음을 참으며 갑자기 빠른 말투로 말했다. 정말이지 이젠 잘 시간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그녀가 침실로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누워 있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안나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매 순간 그가 다시 말을 걸기를 기다렸다. 그가 말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그러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다가 결국 그를 잊어버렸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생각했다. 그를 그려보았고 그 생각에 가슴은 설렘과 죄짓는 듯한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문득 그녀는 규칙적이고 평온하게 코 고는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도 자신의 소리에 놀란 듯 코골기를 멈추었다. 하지만 2번 숨 쉴 동안 멈추었다가 코 고는 소리는 다시 평화롭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늦었어, 늦었어. 이미 늦은 거야. 미소를 띠고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한참을 꼼짝 않고 뜬 눈으로 누워 있었는데
눈에서 나는 광채가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듯 했다. 그날 밤 이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그의 아내에게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안나는 늘 그렇듯이 사교계에 출입했고 특히 베시 공작 부인 집에 자주 드나들었으며 여기저기서 브론스키를 만났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안나의 설명을 드리려 할 때마다 그녀는 명랑한 당혹감이라는 침투할 수 없는 벽으로 대응했다. 겉으로는 똑같았지만 실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정치 활동에서는 그토록 강인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 문제에서는 완전한 무기력을 느꼈다. 그는 황소처럼 유순하게 고개를 숙인 채 머리 위로 도끼가 떨어지길 기다렸다. 그에겐 누군가 자기의 머리 위로 도끼를 쳐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늘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아직은 다정하고 부드러운 설득으로 그녀를 구하고 그녀를 정신 차리게 할 희망이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녀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그녀를 사로잡은 악과 거짓의 영이 자기마저 지배하고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이나 말투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말하게 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예의 비웃는 말투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조차도 비웃을 어조로 아내와 얘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말투로는 그녀에게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